돈이 생긴 뒤 말수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 돈 있어도 없는 척하라. 나이 들수록 이상한 변화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데 오히려 말은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설명하고 굳이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고 형편이 나아지길 늘 바랐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마음도 함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오면 기쁜 마음보다 먼저 조심스러움이 앞섭니다. 괜히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어지럽힐까봐, 괜히 드러낸 말이 평온을 깨뜨릴까봐 조금 조용해질 뿐입니다. 이건 인색해진 것도 숨기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살아보니 알게 된 하나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돈이 생긴 뒤 사람들이 왜 조용해지는지, 왜 드러내는 것보다 지키는 쪽이 편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돈 있어도 없는 척 하라는 말이 허세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후반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매달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나가고 월세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그럼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 편할 텐데. 편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상상했습니다. 카페에서 가격 안 보고 주문하는 거죠.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확인 안 하고 장 보는 겁니다. 친구 만날 때 나 이번 달 빠듯해라고 말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걱정 안 하면 마음도 가벼워질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다들 돈만 좀 생기면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돈만 좀 생기면 여행 갈 텐데, 돈만 좀 생기면 차 바꿀 텐데, 돈만 좀 생기면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텐데, 돈이 생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나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30대 중반쯤 저한테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승진도 하고 부수입도 생기고요. 통장에 처음으로 4자리 숫자가 아닌 5자리 숫자가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좀 편해지겠구나. 이제 카페에서 가격 안 보고 주문할 수 있겠구나. 친구 만날 때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처음 며칠은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데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 요즘 괜찮아? 승진했다며?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응, 승진했어. 월급도 올랐어라고 할까? 근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 왜 저랬지? 좋은 일인데 친구들한테 말해도 되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요즘 어디서 옷 사? 라고 물었어요. 저는 최근에 좀 비싼 브랜드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냥 인터넷에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또 며칠 후 부모님이 요즘 여유 좀 생겼냐? 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생겼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보니 계속 그랬습니다. 돈이 생겼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습니다. 왜 좋은 걸 말 못하지? 왜 자꾸 감추지? 근데 감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옛날 후배를 만났습니다. 후배가 선배님, 커피 사주세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나도 빠듯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선뜻 그래, 살게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보였거든요. 요즘 여유 되세요?
승진하셨다며요? 많이 버세요? 이런 질문들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별로야라고 웃으며 각자 계산했습니다. 집에 오면서 이상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더 조심스러워진 걸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생긴 후 사람은 두 갈래 길을 갑니다. 하나는 드러내며 흔들리는 길이요. 하나는 감추며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이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겁니다. 돈이 생기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말투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돈 없어서 못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여행 가자는 제안에, 취미 시작하자는 얘기에, 뭘 사자는 권유해요. 근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요즘 바빠서 다음에 아직은 이런 말로 바뀌었어요. 사실 돈은 있었습니다. 근데 돈 있어서 할게라는 말은 안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일기를 쓰다가 깨달았습니다. 돈은 제 생활을 바꾼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바꿨다는 걸요. 예전에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했고 그게 아쉬웠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잡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걸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으로 꽤 성공하셨는데 만날 때마다 늘 겸손하세요. 아직 멀었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예전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돈은 생각보다 깊이 들어옵니다. 통장 잔고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바뀝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는 돈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이 생긴 후에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재물은 손에 쥐기 전에는 삶을 바꿀 것 같지만 손에 쥔 후에는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다스리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이 생긴 후에는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모일 때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나도 돈 없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는 여유로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조용히 웃어요. 카페에서 계산할 때 예전처럼 카드 잔고 확인하지는 않지만 습관처럼 가격을 봅니다. 그게 편해요. 쇼핑할 때 예전처럼 살까 말까 고민하지는 않지만 바로 사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가? 과시하려는 건 아닌가? 돈은 제 생활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마음을 복잡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돈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요. 돈은 가까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마음은 조금 떨어뜨려 놔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돈이 생기기 전인가요? 생긴 후인가요? 생기기 전이라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돈은 분명 삶을 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생긴 후라면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괜찮은가요? 혹시 돈이 생활보다 먼저 마음을 흔들고 있진 않나요? 돈은 먼저 마음에 닿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세요. 그게 돈 있어도 없는 척의 시작입니다. 돈이 생기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건 옷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일할 때만 샀거든요. 정가로 사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요. 근데 통장에 여유가 생기니까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세일 기간도 아닌데요. 정가로 재킷 하나를 샀습니다. 가격표를 뜯으면서 약간 떨렸어요. 이렇게 비싼 걸 사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걸 살 수 있구나. 그 재킷을 입고 회사에 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저는 웃으면서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재킷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뻔했거든요. 어디서 샀어? 얼마야? 요즘 여유 있나 봐?
그 질문들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답하기가 복잡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얼버무리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며칠 후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후배가 선배님 요즘 분위기 달라졌어요 라고 했어요. 뭐가? 모르겠는데 뭔가 여유로워 보여요.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유가 보였던 겁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걸요. 표정에서, 태도에서, 분위기에서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최근에 차를 바꿨습니다. 오래된 경차에서 준중형 차로요. SNS에 올리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알더래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 내가 달라졌나 봐. 예전엔 주차 걱정하면서 약속 장소 정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데나 가자고 하거든. 그런 게 보이나 봐. 맞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달라집니다. 돈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몸에 배요. 그게 태도로 나오고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키는데 괜히 말하면 더 드러날 것 같아서요. 제 동생이 작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연봉이 꽤 올랐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생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자기 얘기 잘했거든요. 회사 어떻고, 일 어떻고, 상사 어떻고. 근데 요즘은 그냥 듣기만 한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말 안 해? 좋은 회사 같다며? 동생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말하면 비교가 되잖아. 내가 연봉 얘기하면 친구들은 자기 연봉 생각하게 되고, 내가 복지 얘기하면 친구들은 자기 회사랑 비교하게 되고, 그게 싫어서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승진하고 나서 대학 동창 모임에 갔었습니다. 다들 안부를 묻더라고요. 요즘 어때? 저는 그냥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승진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최근에 이직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승진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 저랑 자기를 비교하지 않을까? 괜히 기분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드러내는 것은 남에게 비교의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드러내면 비교가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돼요. 쟤는 저 정도 버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버네. 쟤는 저런 차 타는데 나는 아직도 이 차네. 쟤는 저기 여행 가는데 나는 엄두도 못 내네. 비교는 마음을 흔듭니다. 내 마음도 흔들리고 상대방 마음도 흔들려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만에요. 반갑게 만났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잘 산다며? SNS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SNS에 뭘 올렸나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별거 없었습니다. 카페 사진, 책 사진, 일상 사진 정도요. 근데 그 친구 눈에는 그게 잘 사는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여유롭게 카페 가고 책 사고 일상 즐기는 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SNS를 거의 안 합니다. 올릴 때마다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거 올리면 누군가는 비교하겠구나.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러내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는 관계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산 옷인데 누군가는 나도 저런 옷 사고 싶은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승진인데 누군가는 왜 나는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간 여행인데 누군가는 부럽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행복한 만큼 누군가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작년 여름 친한 친구 3명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작년이랑 통장 잔고가 똑같아.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똑같이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월급도 올랐고 통장 잔고도 늘었습니다. 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들이 위로받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쁠까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맞아 힘들지라고만 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울까?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뭔가 숨긴 것 같아서요. 며칠 후에 깨달았습니다. 무거움의 정체가 뭔지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한 죄책감도 아니고 친구를 속인 죄책감도 아니었어요. 그건 책임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관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생기면 사람은 두 가지 무게를 집니다. 하나는 재물 자체의 무게요. 하나는 그것이 만들어낼 가능성의 무게입니다. 돈 자체는 가볍습니다. 그냥 숫자예요. 근데 그 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무겁습니다. 친구와의 거리, 가족과의 균형, 사람들의 시선, 관계의 변화요. 제가 승진했다고 말하면 친구는 저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쟤는 이제 달라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유 있다고 말하면 친구는 저한테 편하게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쟤한테 돈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거운 겁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만들 수 있는 변화가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드러내는 순간 무언가 바뀔 것 같아서요. 관계가, 시선이, 거리가요.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거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라고요. 정말 무심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드러냅니다. 나 요즘 잘 돼, 돈 좀 벌었어, 승진했어.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무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요. 이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까? 상대방 기분은 어떨까? 우리 관계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무거움을 느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말하기 조심스러운가요? 가진 게 늘었는데 드러내기 부담스러운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무거움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무거움과 함께 천천히 가세요.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괜찮아요. 그게 어쩌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얼마 전에 후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후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솔직히 좀 이상해요. 요즘 잘 되시는 거 다 아는데 왜 계속 없는 척 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없는 척? 저는 없는 척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나 언제 없는 척 했어? 후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회식 때 요즘 어때? 물으면 그냥 그래라고만 하시잖아요. 승진하셨는데. 그리고 후배들 밥 사주실 때도 나도 별로야라고 하시고. 그게 없는 척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닌데 뭔가 숨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없는 척 한 걸까? 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래, 별로야, 아직은 이런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는 척으로 들렸나 봅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는데 오라고요. 저는 사실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꼭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떠니? 월급 많이 받니? 결혼은 언제 하니?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바빠서. 사실 바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너 요즘 잘 되니까 친척들 만나기 싫은 거지? 있는 척하기 싫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있는 척? 저는 있는 척 하려던 게 아니라 없는 척 하려던 건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없는 척이라는 말이 얼마나 오해받기 쉬운지를요. 어떤 사람들은 없는 척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으면서 왜 없다고 거짓말해? 어떤 사람들은 없는 척을 거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척하면 가식이지. 어떤 사람들은 없는 척을 비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왜 숨겨? 그런데 저한테 없는 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려던 게 아닙니다.
나 돈 없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냥 그래라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가식 부리려던 것도 아닙니다. 있으면서 없는 척 연기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아낀 겁니다. 저는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숨기는 것과 재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숨기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저는 돈이 있다는 걸 숨기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굳이 드러낼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없는 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후에 통장을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가난하신 줄 알았습니다. 늘 아끼고 늘 절약하시니까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아껴요? 돈 없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있어. 근데 있다고 말하면 마음이 교만해져.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돈 있으면 좋은 거지 왜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건지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승진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후배가 실수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괜찮아, 다음에 조심하면 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런 실수 안 하는데, 나는 승진했는데, 말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됐지?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굳어 있었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거만함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있다고 말하면 마음이 교만해져. 맞습니다.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요.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마음을 낮추기로 했어요. 회의 시간에 후배가 의견을 내면 좋은 생각이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요.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제가 먼저 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전처럼요. 후배들이랑 술 마실 때도 제 얘기보다 후배들 얘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승진해도 안 변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낮은 곳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높은 곳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 겸손이요. 낮은 곳을 잇는 것은 교만입니다. 없는 척은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승진했습니다. 돈도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의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승진한 사람이야, 나는 돈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매번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전처럼요. 그게 없는 척입니다. 있지만 없던 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선택이에요. 제 선배 중에 정말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 늘 신기합니다.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옷차림도 평범하고 말투도 평범하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평범한 식당에 가세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평범하게 사세요? 돈 많으시잖아요. 선배가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평범한 게 좋아. 평범하게 살면 마음도 평범하게 유지돼.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생기면 뭔가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곳에 가고, 특별한 말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특별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해.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해. 나는 이 정도는 보여줘야 해. 그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저도 요즘 의식적으로 말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래라고 대답합니다.
잘 돼, 좋아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냥 그래라고 해요. 왜냐하면 잘 되라고 말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달라지거든요. 나는 잘 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높아져요. 뭐 샀어? 라고 물으면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비싼 거 샀어도요. 왜냐하면 비싼 거 샀어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그게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 라고 물으면 적당이라고 대답합니다. 많이 벌어도요. 왜냐하면 많이 벌어라고 말하면 제 정체성이 거기에 묶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돈에 갇힙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은 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말이 적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없는 척은 사실 흔들리지 않는 척입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지위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가진 게 생겼는데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위선도 아니고요. 그건 당신이 아직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러세요. 조용히 가지세요. 말없이 누리세요. 그게 어쩌면 가장 진짜로 부유한 삶일지도 모르니까요. 돈이 없을 때는 단순했습니다. 고민도 단순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내지? 월세일이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친구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지? 고민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명확했어요. 돈을 벌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더니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구나. 카드값 걱정 안 해도 되고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축의금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니까 다른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 여유를 어떻게 지키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전에는 없던 걱정들이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나서 새로 생긴 걱정들이죠. 제 친구가 작년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1년치 월급 정도 됐대요. 처음엔 친구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야, 나 인생 바뀔 것 같아.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도 계획하고 갖고 싶던 것들 리스트도 만들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나 요즘 잠이 안 와. 왜냐고 물었더니 이러더라고요. 이 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다 써버리면 후회할 것 같고 안 쓰고 모아두자니 뭐하러 당첨됐나 싶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생겨서 고민한다니 배부른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됐어요. 돈이 생기면 삶이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물질적으로는 분명 쉬워졌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켜야 할 게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으면 10만 원 잃어봤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당할 게 없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조금 더 가지니까 비교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조심할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드러낼 것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없을 때의 과제는 얻는 것이요. 재물이 있을 때의 과제는 지키는 것입니다. 얻는 것은 힘으로 되지만 지키는 것은 지혜로 됩니다. 맞습니다. 돈을 버는 건 열심히 일하면 됐어요. 근데 돈을 지키는 건, 특히 마음을 지키는 건 다른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조용하고 커피도 맛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면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여유가 생기고 나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갑니다. 이제는 부담 없이 갈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그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 커피 너무 비싸. 우리 다른 데 갈까? 아니야, 여기서 마시자. 한 달에 한 번쯤은 괜찮아.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찔렸습니다. 저도 불과 2년 전에는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쯤은 괜찮아. 근데 지금의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옵니다. 5,000원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날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5,000원이 부담스럽던 사람이 언제부터 부담스럽지 않게 됐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걸요. 예전에는 돈이 멀었습니다. 벌기도 힘들고 쓰기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필요한가? 꼭 사야 하나? 근데 지금은 돈이 가깝습니다. 벌기도 수월하고 쓰기도 편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씁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아.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너무 가까워지면 돈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 감사함도 사라지고 조심함도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갈 때도 예전처럼 오늘 정말 가고 싶나?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습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을 때만 가려고요. 옷을 살 때도 바로 사지 않고 하루 더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필요한가? 과시하려는 건 아닌가?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예전처럼 메뉴판 가격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요. 왜냐하면 가격을 보는 습관이 돈과의 거리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제 선배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돈은 가까이 있되 마음은 멀리 둬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돈은 통장에 있어도 됩니다. 언제든 쓸 수 있어도 돼요. 근데 마음만큼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의존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돈에 마음이 너무 가까워지면 돈이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집니다. 돈이 조금만 늘어도 우쭐해지고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과 마음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재물에 얽매이고 너무 멀면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그 적당한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돈을 무시하지도 않고 돈에 휘둘리지도 않는 거리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가까워졌다가 어떨 때는 너무 멀어졌다가 해요. 근데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요. 지난주에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해? 잘 지내? 한 친구는 자기 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사업 시작했다고, 잘 되고 있다고, 곧 사무실도 확장할 거라고요. 다른 친구는 승진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이 됐다고, 직원들 관리하느라 바쁘다고, 연봉도 많이 올랐다고요. 또 다른 친구는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부동산도 하나 샀다고요. 다들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요즘 어때? 저는 웃으면서 그냥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래가 뭐야? 뭐 하는데? 일하지 뭐. 일은 잘 돼? 적당히. 친구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야, 너 맨날 그냥 그래. 적당히 이러네. 재미없어. 맞습니다. 재미없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신나게 자기 얘기하는데 저만 그냥 그래니까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얘기할 게 있었습니다. 승진도 했고 프로젝트도 성공했고 돈도 예전보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니까요. 쟤는 저만큼 벌어? 나는 아직 팀장도 못 됐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말하는 순간 제 안에서도 뭔가 달라지니까요. 나는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만해지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요. 집에 오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났던 친구 중 하나였어요. 너 오늘 왜 그렇게 조용했어? 혹시 안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하니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예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조용한 건 말할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서 안 좋아서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조용함은 다릅니다.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적은 것과 말을 아끼는 것은 다릅니다. 말이 적은 것은 할 말이 없는 것이요. 말을 아끼는 것은 할 말이 있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낄수록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과시하지 않으니 교만해지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니 관계가 편안하고 드러내지 않으니 시선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함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택이에요. 시끄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 다 보여주고 성공한 것 다 자랑하고 가진 것 다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조용히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로요. 그게 저한테는 더 편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어떤가요? 조용히 살고 있나요? 아니면 시끄럽게 살고 있나요? 둘 다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조용히 살고 있다면 그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죠. 계속 조용히 가세요. 그게 당신한테 맞는 방식이라면요. 조용함도 하나의 힘이니까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됐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외제차도 타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여유가 없어 보여요. 작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요즘 진짜 정신없어. 애들 학원 스케줄 관리하고 아파트 대출 갚고 차 할부도 내야 하고 번 건 많은데 나가는 것도 많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이 버는데 왜 힘들어하지?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오면 애들 영어 캠프 보내려고. 근데 그러면 여름 휴가는 못 가겠더라. 돈은 있는데 쓸 때는 더 많아.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회사에서 임원 되니까 더 신경 쓸 게 많아. 옷도 제대로 입어야 하고, 차도 관리해야 하고, 골프도 배워야 하고. 돈 버는 것보다 돈 쓸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 친구는 분명히 저보다 많이 벌라. 몇 배는 더 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보다 더 바빠 보이고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바쁠까? 며칠 후에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지면 지킬 것도 많아지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관리할 것도 많아진다는 걸요. 제 아버지는 평생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큰 돈을 번 적도 없고 크게 성공한 적도 없어요. 그냥 월급쟁이로 사셨죠. 예전에는 그게 아쉬웠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벌었으면, 조금만 더 성공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아버지가 제일 여유로워 보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주말에 낚시 가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웃으세요. 한 번은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더 많이 벌고 싶었던 적 없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있지. 근데 많이 벌려면 많이 신경 써야 하잖아. 나는 그게 싫더라.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그게 편해.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신경 써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요. 직급이 높으면 책임도 많아집니다. 회의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신경 쓸 사람도 많고요. 물건이 많으면 정리도 힘듭니다. 옷이 많으면 옷장 정리해야 하고 차가 많으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집이 크면 청소도 힘들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큼이나 피곤합니다. 모자라면 채우느라 바쁘고 넘치면 지키느라 바쁩니다. 맞습니다. 없을 때는 버느라 바쁩니다. 근데 많이 생기면 지키고 관리하느라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데도 여유가 없습니다. 가진 만큼 신경 쓸 게 많아졌으니까요. 제가 20대 때 살던 원룸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10평도 안 됐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놓으면 끝이었어요. 그때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넓은 집에 살겠어. 거실 있는 집에 살고 싶어. 방 2개짜리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30대 중반에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실도 있고 방도 2개고 원룸보다 2배는 넓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집에 사는구나. 침대도 새로 사고 소파도 사고 TV도 크게 샀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청소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원룸은 30분이면 끝났는데 투룸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관리비도 올랐습니다. 넓으니까 전기도 많이 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방 하나는 거의 안 쓴다는 거였습니다. 침실만 주로 쓰고 다른 방은 그냥 창고처럼 됐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 필요했나? 원룸이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저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투룸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필요한가요? 솔직히 원룸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것과 불편한 것은 다릅니다.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불편한 건 익숙해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편함을 부족함으로 착각해서 계속 더 많이 채우려고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원룸은 불편했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았습니다. 투룸은 편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가요? 글쎄요. 원룸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 깨닫습니다. 적당함의 중요성을요. 부족하면 힘듭니다.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고 입을 게 없으면 춥고 잠잘 곳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건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넘치는 것도 피곤합니다. 너무 많으면 관리하느라 힘들고 선택하느라 고민되고 유지하느라 바빠집니다. 적당함이 제일 편합니다. 부족하지 않되 넘치지도 않는 것.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부르되 배 터지지 않는 것, 따뜻하되 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적당함입니다. 적당함은 부족함보다 낫고 넘침보다 편합니다. 저는 요즘 의식적으로 적당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옷을 살 때도 정말 필요한가? 를 먼저 물어봅니다.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지요. 물건을 살 때도 이미 있는 거로 안 될까? 를 생각해 봅니다. 새로 사는 것보다 있는 걸 쓰는 게 편할 때도 많아요. 돈을 쓸 때도 이게 내 삶을 정말 나아지게 할까? 를 고민해 봅니다. 가끔은 안 쓰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적당함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충분함이에요.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이미 충분한 상태예요. 제 할아버지는 90세까지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하셨고 마음도 평온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참 복 받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안하셨던 건 복 때문일까? 며칠 후에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안하셨던 건 복이 아니라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는 걸요.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큰 욕심이 없으셨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신경 안 쓰셨고요. 옷도 몇 벌 없으셨습니다. 근데 늘 깨끗하게 입으셨어요. 물건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오래 쓰셨어요. 말씀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외롭지. 근데 괜찮아. 욕심내면 더 외로워. 가진 것에 만족하면 외로움도 견딜만해. 그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셨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편하다고 하셨어요. 더 비싼 옷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옷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시니까 마음이 편하셨던 겁니다.
채워야 할 것도 없고 지켜야 할 것도 많지 않고 잃을까봐 불안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가는 마음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조용한 태도, 낮은 말, 절제된 생각이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마음은 쉽게 닳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할아버지처럼 살려고 합니다. 조용한 태도로요. 드러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면서요. 낮은 말로요. 자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말만 하면서요. 절제된 생각으로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요.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크게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근데 저는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빨리 가면 금방 지치거든요. 조용히 가려고 합니다. 시끄럽게 가면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적당히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관리하느라 힘들거든요. 그게 제 마음을 오래가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마음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너무 크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지요? 지금 속도로도 괜찮은지요?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은지요? 가끔은 적당함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음이 오래 갑니다. 쉽게 닳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오래 평온하게요. 그게 진짜 부유한 삶 아닐까요?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삶요.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다들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는 살이 쪘고 누구는 머리가 벗겨졌고 누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나 지금 이 정도 회사 다녀. 나는 이만큼 벌어. 우리 집은 어디에 있어? 내 차는 이 모델이야. 다들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증명하느라 바빴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한 친구는 명함을 돌렸습니다. 임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핸드폰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명품이라면서요. 또 다른 친구는 아파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강남에 산다면서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안 했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 해? 일해. 무슨 일? 그냥 회사 다녀. 어느 회사? 중소기업. 친구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하는 표정이죠.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 친구가 실망하든 말든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저는 편했는데 열심히 자기 얘기하던 친구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계속 설명하고 계속 증명하고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니까요. 나 잘 살고 있지? 나 괜찮지? 나 성공한 거 맞지?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증명하려고 할까? 며칠 후에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자기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이만큼 벌어. 그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에 살아.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차를 타.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돈이 자기 존재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피곤할까요? 왜냐하면 끝이 없거든요. 아무리 증명해도 계속 더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요. 아무리 보여줘도 계속 더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아무리 확인받아도 계속 또 확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인이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제 직장 동료가 작년에 외제차를 샀습니다. 그날은 정말 신났어요.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리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동료가 조용해졌습니다. 차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이러더라고요. 사고 나서 일주일은 뿌듯했어. 근데 이제 그냥 차야. 그리고 옆 팀 과장님이 나보다 더 좋은 차 샀더라. 그걸 보니까 내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좋은 차인데 다른 사람 차랑 비교하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평생 증명에 지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끝이 없고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공한 분이에요. 큰 회사 대표고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근데 만나보면 전혀 티가 안 납니다. 평범한 옷 입고 평범한 식당에서 만나고 평범하게 얘기하세요.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배님, 왜 그렇게 사세요? 성공하신 분인데. 선배가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성공했다고 누가 그래? 아니, 회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시잖아요. 그게 성공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성공 아닌가요? 선배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일이 잘 풀렸을 뿐이야. 운이 좋았고,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면 나는 그걸 계속 증명해야 하잖아. 성공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성공한 사람답게 보여야 하고. 그게 싫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은데요? 그냥 편하게.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편하면 돼.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그걸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성공했는지, 가치 있는지 그걸 누구한테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이미 성립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 집에 옵니다. 그게 제 삶이에요. 그 삶이 성립하는데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가요? 없습니다. 그 삶이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살면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요.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직했습니다. 연봉이 많이 올랐대요. 근데 SNS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올려? 좋은 일인데. 후배가 이러더라고요. 올릴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하는 거지 남들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면 되는데 왜 알려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걸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은 설명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삶은 살아감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드러낼 필요 없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요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괜찮아 라고만 해요. 잘 돼?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래 라고만 합니다. 뭐 샀어? 라고 물으면 별거 아니야 라고만 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 삶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좋은 거야. 근데 돈 밑에 깔리면 안 돼. 돈 위에 서 있어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돈 밑에 깔린다는 게 뭐고 돈 위에 선다는 게 뭔지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돈 밑에 깔린다는 건 돈에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죠. 돈이 많으면 우쭐하고 돈이 적으면 초라한 거요. 그러면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됩니다. 반대로 돈 위에 선다는 건 돈을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요. 돈을 가지되 돈한테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이 도구가 됩니다. 저는 요즘 후자가 되려고 합니다.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삶의 목적도 아니고 존재의 증명도 아닙니다. 그냥 돈 위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돈이 나를 정의하게 하지 않아요. 돈이 줄면 아쉬워합니다. 근데 돈이 나를 흔들게 하지 않아요. 돈을 가지되 돈한테 가지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재물을 가지되 재물이 너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 재물을 쓰되 재물이 너를 쓰지 못하게 하라. 제 친구 중에 정말 부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혀 부자 같지 않아요. 옷도 평범하고 차도 평범하고 생활도 평범합니다. 근데 마음이 여유로워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너 돈 많잖아. 왜 그렇게 살아? 친구가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돈처럼 살아야 해?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돈은 그냥 도구야.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부러웠습니다. 저 친구는 돈 위에 서 있구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요. 돈을 가지되 돈한테 휘둘리지 않고 돈을 쓰되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돈 위에 서 있고 싶습니다. 그게 돈 있어도 없는 척의 진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예전처럼 살고 있어도 예전처럼 말하고 있어도 예전처럼 마음 쓰는 겁니다. 그게 돈 위에 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돈 밑에 있나요? 돈 위에 있나요? 돈이 당신을 정의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돈을 쓰고 있나요? 돈이 있어서 우쭐한가요? 돈이 없어서 초라한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돌아보세요. 돈은 좋은 겁니다.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 위에 서세요. 돈을 가지세요. 근데 돈한테 가지지 마세요. 그게 진짜 부유한 삶입니다.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이죠. 조용히 가지세요. 담담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평온하게 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한테 돈을 숨기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세요 라고 권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돈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돈이 당신을 바꾸고 있진 않은지, 돈이 당신을 흔들고 있진 않은지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남들한테 인정받아야만 내 삶이 가치 있는 걸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을 가지되 재물이 너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돈의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가지세요. 담담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진짜 부유한 삶이니까요.